전광수 교수님 나와주시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20분인데요. 여기서 하셔도 좋고 요 앞에 하셔도 예. 요 앞에 서서 하셔도 좋고요. 이거 좀 땡기면 안 돼요. 손 때문에. 그래서 예. 이 정도 자리면 되실까요? 네, 괜찮은데? 마이크는 이거 어떤 거 쓰세요? 아니 뭐 이거 되면 이걸로 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가톨릭 대학에서 올해 근무하다가 지금은 퇴직하고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저는 좀 개인사가 묘한데요. 여기 아까 주진호 교수님도 잠깐 소개하셨는데 이 안병직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제자고 그분에게 대학원에서 줄곧 지도를 받았고 그분에게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영 교수도 아까 소개됐는데 이분은 대학원에서 저랑 제가 동문수학한 사이입니다. 그러고 뭐 그냥 형식적으로 배웠다 이 정도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안병직 선생님의 그 당시의 영향력이라고 할까요? 이건 뭐 워낙 압도적이어서 그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분 이렇게 여기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향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분들이 그냥 몽땅 집단으로 이렇게 뉴라이트로 넘어가시고 저는 어떻게 하다가 한두 사람이 남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한홍구 교수라고 한참 저분들이 반일 종족주의가 문제가 됐을 때 저한테 연락을 해서 아니 당신은 왜 안 따라갔어요? 이래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또 하나 질문하기를 왜 그분들이 한 20명 이상 될 텐데 다 그렇게 넘어갔어요? 잘 모르겠다. 네,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셨는지.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만큼 안병직 선생님의 영향력이 압도적이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거기에 거역하지 못하고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따라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뉴라이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핵심 지휘부가 바로 우리 선생님, 우리 선배 반일 종족주의 그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만 근데 그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제가 이게 이제 20세기 최고의 경제학자라고 일컬어지는 존 메이나드 케인스가 자기의 대표 저작에서 마지막에 남긴 말입니다. 요지는 뭐냐 하면 기득권이 힘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이 사상이다. 사상이 점진적으로 침투하는 것은 기득권보다도 훨씬 강력하다. 그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실제로 케인스 사상은 이 사람이 얘기한 대로 193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까지 전 세계 경제학계
그리고 전 세계 정부의 정책을 장악해버렸습니다. 그 케인스주의의 태풍이 몰아칠 때 거기에 반대했던 이 하이에크라고 하는 사람이 1947년에 자기 동지들을 스위스 몽펠르랭이라는 산에 끌어모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들끼리 토론을 하고 사상을 연마하고, 그게 뭐냐면 케인스주의가 몰락했을 때 거기에 대체해서 나온 신고전학파 경제학입니다. 신고전학파, 새고전학파.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로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입니다. 이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오늘날 세계 경제학계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케인스의 저 예언은 자기의 이론이 전 세계를 장악할 때도 맞아 들어갔고, 또 그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또 전 세계를 장악할 때도 맞아 들어간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반일 종족주의 그룹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정점에 아까 말씀드린 안병직 선생님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의 지도를 받아서 수제자가 이영흠 교수입니다. 그리고 이 이영흠 교수가 중심이 되어서 책 3권을 발간을 했는데요. 2019년에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발간을 했고, 2020년에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이라는 책을 발간을 했고, 올해 반일 종족의 역사 내란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이 책은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저 반일 종족주의는 우리 국내에서 당시에 10만 권 이상이 팔렸습니다. 정말 놀라운 현상이었어요. 그리고 일본어로 번역이 됐는데 일본에서는 40만 권 이상이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쳤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 반일 종족주의 그룹의 사상적 영향력은 많이 약해진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린 3번째 책을 발간하면서 다시 영향력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안병직 교수님에 대해서는 아까 주진호 교수님이 소개를 하셨습니다만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서울대학 운동권의 대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돌아가신 박현철 선생과 논쟁을 벌인 걸로 유명하고요. 그때 식민지 공봉건 사회론이라고 하는 것을 제출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 소위 운동권의 NL이라고 불리는 그 세력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6년, 87년에 일본으로 가셔서 도쿄 대학의 교수로 근무했는데요. 단순히 방문 교수가 아니고 교수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쿄 대학 학생들에게 아마 그 일본인 교수와 똑같은 지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정식으로 강의하고 했습니다. 1987년에 낙성대 경제연구소를 창립을 했고요. 그런데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조금 일본 다녀오셔서 조금씩 이상해졌어요. 느낌이 이상하다, 왜 저러실까,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참여정부 때 이제 본격적으로 뉴라이트 운동을 전개를 하셨고요. 이거는 여의도 연구소, 그 당시 한나라당 연구소죠. 거기에 이사장을 맡아서 이명박 당선에 절대적으로 기여했습니다. 그 당신이 변신한다는 것을 알았고 고백을 했죠. 고백하면서 연옥을 통과하는 고통을 겪었다라고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드릴 반일 종족주의 그룹의 정신적인 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영훈 교수는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 이후 그 운동의 핵심에 있는 분입니다. 여러 대학을 거쳤고요. 전태일 사망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달려간 열혈 청년이었습니다.
안병직 교수님의 지시를 받아서 노동 현장에 잠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조선시대사를 공부하라고 안병직 교수님이 지도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우리 국사학계에서는 자본주의 맹아론이 이렇게 많이 확산되어 있었는데 이영훈 교수는 자본주의 맹아론이 허구다, 구조적인 방법을 쓴 허구다 해서 맹렬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묘하게 이영훈 교수는 김문수 국힘당 대선 후보와 절친입니다. 같은 학번이고 같이 공장에 들어갔고요. 같이 운동을 했고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안병직 선생이 일본에서 돌아왔을 때 좀 이상해졌을 때 제일 격렬하게 반발했던 사람이 이영훈 교수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안병직 선생의 그 영향력이 워낙 커서 그랬는지 이분도 점점점 끌려 들어가더니 2002년에 안병직 선생이 서울대학을 퇴임하시고 이제 자리가 났잖아요. 거기에 이제 교수로 들어가면서 이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안병직 선생보다도 훨씬 더 맹렬한 뉴라이트 운동을 벌입니다. 2005년에 교과서 포럼을 창립해서 국사 교과서 개정 운동을 주도했고요. 그러면서 이분은 원래 조선시대 경제사가 전공인데 이제 일제시대사, 현대사까지 관심을 확장해서 그 이후에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그렇게 했죠. 2016년부터 이분은 이제 학문 연구를 넘어서서 정치 운동을 합니다. 잘 아시는 이승만 학당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극우 이데올로기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케인스가 말한 사상의 점진적 침투를 아주 실천하고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이승만 학당은 창립된 이후 매년 2차례씩 2달 이상 계속되는 오프라인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올해까지 22기까지 배출했습니다. 약 최소한 600명 정도가 저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기에는 뭐 우리 사회에 그야말로 쟁쟁한 사람들이 수강을 하고 집중적인 교육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이승만 TV를 개설해서 지금 왼쪽에 그 사진이 이승만 TV 홈페이지 사진인데요. 여기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해 왔는데 현재 구독자 수가 오늘 보니까 11만 8천 명으로 늘었어요. 뭐 웬만한 지금 유튜버들 보면 워낙 100만, 200만 이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저런 학문적인 내용을 전파하는 그런 사이트로는 구독자 수가 상당히 많고요. 지금까지 올린 동영상 숫자가 870여 개 됩니다. 이거를 가지고 지금 극우 유튜버들이 여기저기 지금 유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뉴라이트 사상의 진원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2019년에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발간을 했는데요. 이 그룹의 영향력이 학계에만 머물지 않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윤석열 정권이 강제동원 노동자에 대해서 제3자 변제를 추진하겠다. 이건 전부 반일 종족주의 그 책의 몇 개 챕터에 그대로 나옵니다. 또 강제동원을 명기 안 했는데도 사도강산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걸 허용했지 않습니까? 그 노동자 강제동원 사실이 없다는 것도 반일 종족주의 그룹이 낸 책 속에 아주 소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김남영 교수는 반일 종족주의의 대표 집필자 중에 하나고 저 그룹의 핵심 인물입니다. 그런데 2024년에 한국학 중앙연구원장에 취임했습니다. 한국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데 이런 친일사관을 가진
그런 사람을 원장으로 임명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하여간 임명했습니다. 근데 저분은 대단히 우수한 사람입니다. 연구 성과로서도 엄청난 연구 성과를 냈고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토마 피케티 연구를 따라해서 한국의 토마 피케티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연구 역량을 가진 사람이 이상하게 지금 저쪽에 가담을 해서 반일종족주의 책을 내고 그렇게 하고, 지금은 뭐 한국과중앙연구원장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한테 이 그룹은 철학과 이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국적은 일본이다 하는 것을 이번에 나온 그 역사내란 그 책에서 소상하게 또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현중 시위가 격화하고 있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에 바로 이영훈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 문재인 정부나 또 뒤에 보면 또 더 거슬러 올라가서 김대중 정부나 이거 다 친중 사대주의에 빠져 있다. 그래서 이거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그 책에서 아주 얼핏 보기에는 설득력 있게 그렇게 논파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영훈의 글이 2020년에 나온 이영훈의 글이 오늘날 현중 시위의 어떤 뭐 이론적 근거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반일 종족주의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한국인은 반일 종족주의에 빠져 있다. 저 반일 종족주의라는 게 그동안 얘기가 많이 돼서 익숙하게 들리지만 처음 나왔을 때는 이상한 말이에요. 반일종 처음 이영훈 교수가 만든 용어인데요. 무슨 저런 용어를 만들었지? 저는 처음 접했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세 가지가 기본 축입니다. 거짓말입니다. 한국 사람은 뭐 학자고 정치인이고 판사고 뭐 역사학자 사회학자 몽땅 거짓말만 하고 산다. 이거 순전히 거짓말쟁이다. 이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왜 그런 거짓말이 만연됐을까? 물질주의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질주의는 뭐냐면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죠. 그럼 이 물질주의는 또 어디서 왔을까? 한국인의 심성에 샤머니즘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 샤머니즘이 뭐냐? 일본이라 그러면 무조건 싫어하고 옆에 있는 이웃을 적대시하는 그 종족주의다. 그 종족주의에다가 그 적대시하는 게 어디를 향하느냐? 일본을 향한다. 그 샤머니즘의 실체는 반일 종족주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3대 축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거 제가 반일 종족주의의 오만과 거짓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일일이 비판을 했습니다만은 이분들은 저게 실제로 존재하는지 구체적으로 입증을 안 해요. 더 심각한 거는 거짓말이 물질주의에서 왔고 물질주의는 샤머니즘에서 왔다는 인과관계도 설명을 안 해요. 그냥 주장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영훈 교수는 굉장히 뛰어난 연구자였습니다. 그때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학자가 자료 없이 논리 없이 뭔 주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형편없이 비판을 했어요. 근데 바로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국인이 뭐가 되느냐 하면 원시인이 되잖아요. 종족주의 빠져있으니까 원시인이 되는데 또 두 번째 책에서는 중세시대 때 이게 나왔다 이래서 한국인은 중세적 환상과 광신에 빠져있다 이렇게도 또 묘사를 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반일 종족주의가 한국인의 특성이라고 하면서 언제 시작됐냐, 어떻게 이게 확산됐냐,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7세기 말에 나왔다고 했다가 15세기에 등장했다 이랬다가 세 번째 책에서는 16세기 후반 다
당쟁을 벌이면서 서로 막 죽이고 이랬으니까 그 다음 죽이고 난 다음에 그 후손은 상대방에 대해서 9세대가 지나갈 때까지 앙심을 품고 그냥 보복을 하려고 했다. 뭐 이거 여기서 기원을 찾았다가 임진왜란에서 찾았다가 뭐 하여간 이승만 시대, 박정희 시대에 막 물밀듯이 일어났다 그랬다가 80년대 중반 이후 사상의 자유가 허용되면서 또 확산됐다고 했다가 이렇게 이제 반일종족주의가 나타나는 시기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이 여러 가지인데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한국 사람이 반일적 성향을 갖고 있는 거 사실이잖아요. 종족주의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 반일적 성향을 가지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당했다는 사실이잖아요. 그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언급하지 않고 저런 엉뚱한 얘기들을 막 하면서 우리 전통 역사 가운데 그런 이상한 정신이 만들어졌고 내려보인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자학사관입니다. 뭐 짐작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같이 사는 이웃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를 하고 막 이상한 말 거짓말하고 물질주의에 빠져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원시인이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누가 그래 종족주의야 이거 말이야. 응? 그런데다가 한국 사람을 싫어하니까 그 너가 종족주의고 현한 종족주의다 너가. 응? 그렇게 좀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히는 일인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반일종족주의자들이 주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제의 경제 수탈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토지 수탈 비판하고요. 그 다음에 쌀 수탈도 비판하고요. 뭐 또 뒤에 가면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완전히 뒤집는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일일이 지금 설명드릴 여유가 없습니다만은 이 비판을 하는 출발점이 어디에 있냐면 역사 교과서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새는 없어졌다고 하는데 토지 조사 사업으로 일제가 우리 한국인의 토지 40%를 수탈했다. 그런 내용이 국사 교과서에 있는데 순엉터리다 이거예요. 순엉터리고 또 그런 기술을 뒷받침하는 작가가 있었는데 바로 조정래 작가가 아리랑을 써가지고 아리랑 속에 저런 내용을 뒷받침하는 그 토지조사 사업에 약간 반발하는 사람을 당산나무 안에 끌고 가서 즉결 처형했다 이런 뭐 내용을 조정래 작가가 썼는데 순엉터리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신용화 교수라고 아주 연세 많은 사회학자가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도 저런 엉터리 자료도 안 보고 공부도 안 하고 엉터리 주장을 했다 이렇게 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시간 다 됐다는데요?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네. 묘한 것은 우리 역사학자 가운데 일제가 신고주의를 이용해서 한국인의 땅 40%를 수탈해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학계의 통설은 그런 게 없어요. 또 조정래 작가가 소설에서 그렇게 썼다고 해서 조정래 작가는 소설가잖아요. 왜 학자고 소설가하고 왜 논쟁을 합니까? 요즘 텔레비전 보면 퓨전 사극 해가지고 옛날에 왕이 확 나타나기도 하고 뭐 옛날로 가기도 하고 그럼 누구는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소설가하고 싸웁니까? 말이 안 되는 논쟁을 벌인 거예요. 자, 토지조사 사업의 진정한 목적 제가 쓴 글을 읽어보시면 잘 나옵니다. 쌀 수탈도 부정을 했는데요. 참 이것도 묘합니다.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게 뭐냐 하면 일제가 우리 한국에서 쌀을 대량 증산해가지고 왕창 가지고 가려고 지금 수리시설을 한 거예요. 장난같이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저수지 규모를 보세요. 엄청난 규모로 저수지를 건설하게 했고 그 수리조합으로 하여금 쌀을 증산해서 일본으로 실어나가도록 한 거란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했냐면 오른쪽 사진은 그 당시 사이토 총독이 이 저수지 낙성식에 참석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제가 엄청난 어떤 권력과 또 강제력과 이런 것을 가지고 조선에서 쌀 증산 정책을 밀어붙였고 그거를 증산한 것보다 더 많이 일본으로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 돈 주고 사고 팔고 했다고 그건 수탈이 아니고 수출이야. 이렇게 김남영 교수는 주장을 했어요. 그게 하여간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이게 수탈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건데요. 일본인들의 논 소유 면적이 1910년부터 30년 사이에 급속도로 증가합니다. 이거 다 일제의 그 어떤 제도 변경으로 인해서 토지를 집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수탈이 없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냥 총칼 들이대고 무자비하게 빼앗아가야 수탈인 것은 아니에요. 제도와 정책을 통해서 그냥 토지가 일본인들에게 집중되고 쌀이 그렇게 대량 증산된 것보다 더 많이 일본으로 실려 나가도록 한 것은 그거는 또 다른 형태의 수탈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죠. 예, 이거 뭐 모든 증거가 일본인들이 토지를 집중하고 쌀을 대량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거 그냥 넘어가고요. 이건 뭐냐 하면 그래서 이 김남영 교수는 산미정식 계획을 해가지고 시장이 열리고 쌀을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조선 농민들이 쌀을 팔면서 소득이 늘고 부유해졌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서 이게 조선인들의 어떤 생활 상태가 좋아지고 신체적인 상태가 좋아졌다는 걸 또 그 쓸데없는 연구를 막 합니다. 근데 이 충남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한 육소영이라는 사람이 이런 조선인 한국인들의 영양 상태를 장기간 추계를 해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일제시대 1920년부터 계속해서 악화됩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영양 상태가. 그러다가 해방되고 난 다음에 간신히 좋아져서 이렇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본인들 때문에 살기 좋아지고 소득이 늘어나고 조선 농민들의 형편이 좋아지고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자, 이거는 저 A가 뭐냐 하면 무력으로 총칼로 땅 뺏어가고 쌀 뺏어가고 자, 또 노동자들 강제로 끌고 가고 요거를 이 반일 종족주의 그룹 사람들은 요게 수탈이고 강제 동원이다 이렇게 아주 좁게 규정을 해요. 근데 실제로 보면 저거 말고도 일제가 식민지를 지배하면서 제도와 정책을 통한 수탈을 엄청나게 했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저 노란 거의 증거를 막 찾아요. 야, 없잖아. 이거 증거라고 제시하는 건 거짓말이잖아. 이렇게 해서 부정하고는 결론이 뭐냐? A가 없었으니까 식민지 수탈은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럼 B는 뭐야? B는 어디 간 거야? B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약탈이 피부에 상처를 내는 정도라고 한다면 제도와 정책을 이용한 수탈은 사람의 뼈를 손상시킨다. 그렇게 보죠. 더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합니다. 5분 지났죠? 아이고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일제 말기에 보면 여러분 쌀 공출을 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거는 부정을 못해요. 이거는 그냥 뺏어간 거예요. 말 그대로 뺏어간 거예요. 제가 제 책에서 공격을 하니까 요새는 그 인정을 합니다. 39년부터는 수탈했지만 그전에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